저는 올해 62세입니다. 평생 시댁과 남편 사이에서 조용히 살아온 여자죠. 큰 욕심도 없이 그저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며 살아왔어요. 남편 정수가 은퇴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집에 있는 게 어색하다며 이것저것 투덜거리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요. 여보, 저녁 뭐 해 먹지? 하고 물어보면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시어머니 황순덕 씨는 올해 85세입니다. 아직 정신은 또렷하시고 몸도 나름 건강한 편이에요. 다만 워낙 까다로우신 성격이라 항상 조심스럽긴 하죠. 며느리는 시어머니 눈치를 살펴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시어머니 아침 식사부터 준비합니다. 미역국에 흰쌀밥, 김치찌개를 끓여드리죠. 오늘은 뭐가 맛있게 생겼나 하시며 한 수저씩 드시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그래도 30년 넘게 모셔온 정이 있으니까요. 정수와 저는 결혼한 지 33년째입니다. 아이들도 이제 다 커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큰딸 미영이는 서울에서, 작은아들 기훈이는 부산에서 각자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예요. 요즘 제 하루는 참 단조롭습니다. 아침에 시어머니 식사 챙기고, 정수 아침밥 차려주고, 집 청소하고, 장 보러 시장 다녀와서 점심 준비하고, 오후엔 동네 아줌마들과 수다 떨거나 텔레비전 보는 게 전부죠. 저녁엔 또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빨래 널고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는 일상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큰일 없이 조용히 사는 게 복이라고 여겼어요. 시댁에서 큰 소리 안 듣고 남편과 큰 싸움 없이 그저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죠. 가끔 친정 동생 미숙이가 언니는 너무 순종적으로만 살아하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제 성격이고 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사는 게 좋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던 폭풍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말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거실로 저를 부르셨어요. 며느리야, 이리 와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하게 들렸어요. 급히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가보니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아서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하지 못하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며느리야, 사실 내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기신 건 아닐까 싶어서요. 의사가 그러는데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한대. 늦으면 큰일 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눈물 한 번 보인 적 없던 분이 이렇게 우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무슨 수술이요? 정확히 뭐가 문제라고 하셨어요? 배에 뭔가 생겼다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 의사 말이 워낙 어려우니까. 시어머니는 손으로 배를 감싸며 아픈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수술비가 만만치 않더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얼마나 들어요? 8천만 원이래. 보험으로 안 되는 특수한 수술이라고 하던데. 8천만 원. 그 숫자가 제 머리를 한 대 친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 통장에는 그런 돈이 없거든요. 정수는 뭐라고 해요? 아직 말 못했어. 어떻게 말하겠니? 아들한테 그런 부담 주기가 미안해서.
시어머니께서 또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시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이런 부탁을 하게 되어서.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더라. 그날 밤 저는 정수와 긴 얘기를 나눴어요. 정수도 처음엔 놀라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시다면 어쩔 수 없지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겠어. 정수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평생 살아온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 생명이 걸린 문제라니 거절할 수도 없었죠. 며칠 후 저희는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마련해서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그 돈을 받으시며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돈을 드린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가신다는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어머니, 병원 예약은 언제 잡으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시어머니께서 그게 의사가 좀 더 기다려보자고 하더라 하며 애매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외출하신다며 한껏 차려입고 나가시더니 저녁 늦게 돌아오셨는데 손에 쇼핑백을 들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친구 만나고 왔어.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했지. 그런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누구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했다 하며 자세히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유난히 말수가 적으셨거든요. 며칠 더 지나자 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배가 아프다 하시며 누워 계시는데 제가 병원 가실래요 하고 여쭤보면 괜찮다, 좀 쉬면 나아질 거야 하며 거절하세요. 그런데 제가 장 보러 나간 사이에 시어머니께서 또 외출을 하시더라고요. 돌아와서 보면 또 다른 쇼핑백들이 현관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정수에게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수술 받으셔야 한다고 하시면서 왜 병원에는 안 가시지? 그런데 정수의 반응이 뜻밖이었어요. 엄마 일은 내가 신경 쓸 바 아니야.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겠지. 하지만 8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인데. 그만해. 엄마를 믿고 기다리자고. 정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들이 신경 쓰였거든요. 무언가 뒤적거리는 소리, 비닐봉지 소리. 그런 소리들이 계속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 아침 식사를 가져다 드리러 방에 들어갔는데 침대 밑에 명품 쇼핑백이 살짝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얼른 고개를 돌려 못 본 척했지만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 저는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마다 쌓여가는 대출 고지서를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매달 내야 할 이자만 해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거든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저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병원에 가지 않으시고 대신 외출은 더 자주 하셨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직접 여쭤봤어요. 어머니, 수술 날짜는 언제로 정하셨나요? 제가 병원에 같이 가드릴까요? 시어머니께서 잠깐 당황하시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어. 의사가 좀 더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라 하고 대답하셨어요. 그럼 그 검사는 언제 받으세요? 다음 주쯤. 아니, 다다음 주쯤 될 것 같아. 시어머니의 대답이 점점 애매해지고 있었어요.
제가 더 자세히 묻기 시작하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화를 내셨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너무 참견이 심한 거 아니니?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평소에도 엄하신 분이었지만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정수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보, 정말 이상해.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신다고 하시면서 병원에는 왜 안 가시는 거야? 또 그 소리야. 말했잖아.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대출까지 받은 건데. 그때 정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야, 그만해. 너 지금 우리 엄마를 의심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엄마가 거짓말 하신다는 거야. 정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시며 우리를 키워주셨는데 이제 병드셨다고 하시니까 의심이나 하고. 정말 못됐어. 정수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제가 정말 나쁜 며느리가 된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요? 시어머니께서 정말 아프신 건데 제가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셔.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 나오는 걸 봤어요. 무언가를 뒤적거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문틈 사이로 살짝 들여다보니 시어머니께서 침대에 앉아서 무언가를 만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가방이었습니다. 새 가방 같아 보였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서다가 삐걱 소리가 났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급히 불을 끄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그 장면이 눈에 아른거렸거든요. 다음 날 저는 친정 동생 미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미숙아, 언니가 좀 이상한 고민이 있어.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이래? 저는 미숙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놓았어요. 시어머니의 수술 이야기, 8천만 원 대출, 그리고 이상한 행동들까지. 미숙이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에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미숙아,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그때 미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나도 확실히 뭐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좀 이상하긴 해. 그치?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언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피도 눈물도 없는 가족이야. 미숙이의 그 말이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배신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언니,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괜히 가족관계만 망가질 수도 있어. 미숙이 말이 맞았어요. 아직은 의심만 있을 뿐 확실한 증거는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어요. 거기서 같은 동네에 사는 김아줌마를 만났는데 김아줌마가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옆집 할머니, 요즘 부쩍 멋쟁이가 되셨더라. 어제도 새 가방 들고 나가시던데. 새 가방이요. 응, 명품 가방 같아 보이던데. 값 꽤 나갈 것 같더라. 김아줌마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정말로 새 가방을 사신 게 맞는 거였어요. 아, 그게. 저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부러워, 부러워.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예쁜 가방 들고 다니시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는 언제 그런 가방 하나 사보겠어. 김아줌마는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겠지만 제게는 비수처럼 꽂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시어머니께서 수술비라고 받은 돈으로 가방을 사신 건 아닐까요? 그런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시어머니께서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흥얼흥얼 콧노래도 부르시고 밥도 맛있게 드셨거든요. 어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응, 날씨도 좋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 그런데 시어머니 옆에 놓인 가방이 눈에 띄었어요. 분명 처음 보는 가방이었는데 꽤 비싸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고.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계속 이런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께서 외출하신 틈을 타서 저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평생 남의 방을 몰래 뒤지는 일 같은 건 해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둘러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상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침대 밑을 보니 뭔가 있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끌어내 보니 명품 쇼핑백이었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손이 덜덜 떨렸어요. 첫 번째 쇼핑백을 열어보니 새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택도 떼지 않은 새 것이었어요. 두 번째 쇼핑백에도 가방이, 세 번째에는 지갑이 들어 있었어요. 모두 비싼 명품들이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수술비라고 받은 돈으로 이런 것들을 사신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께서 돌아오신 거였어요. 저는 급히 쇼핑백들을 원래 자리에 밀어넣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응, 잠깐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수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지난번에도 제 말을 믿지 않았던 정수가 이번에는 믿어줄까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한번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봤어요. 이번에는 옷장도 열어봤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또 다른 쇼핑백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가방만 한 5개는 넘어 보였고 지갑, 신발까지 정말 많은 명품들이 있었습니다. 값을 다 더하면 수천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저희에게서 돈을 받아 이런 것들을 사신 거라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쇼핑백들 사이에서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발견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건 수술과는 전혀 관련 없는 단순 감기 진료 영수증이었습니다. 정말이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30년 넘게 정성껏 모셔온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속이고 계셨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집까지 담보로 잡고 빌린 돈으로 명품을 사시다니. 그것도 거짓말로 받은 돈으로 말이에요. 저는 그날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확실한 증거를 더 찾아보기로 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께서 목욕탕에 가신다며 나가셨어요. 평소에 목욕탕에 가시면 2-3시간은 계시니까 그 틈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서랍까지 열어봤어요. 평생 그런 일 해본 적 없는데도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서랍 안에는 각종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두 명품 가게 영수증들이었거든요. 가방 580만 원, 지갑 280만 원, 신발 350만 원. 하나하나 읽어보니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영수증 날짜들을 보니 모두 저희가 돈을 들인 후의 날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럴 리가 없어. 저는 급히 영수증들을 원래 자리에 넣으려고 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제가 서랍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들키고 말았거든요. 어머니. 제가 내 서랍을 왜 뒤지고 있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평생 본 적 없는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영수증이, 이 영수증들이 뭐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품 가게 영수증을 들어보였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머니 수술비라고 받은 돈으로 이런 걸 사신 거예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화를 내시기 시작했어요. 내가 감히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 방을 뒤져. 이게 말이 돼. 하지만 어머니, 닥쳐.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시어머니께서 제게서 영수증을 뺏어가시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의심이 맞았다는 걸. 어머니, 저희가 집까지 담보로 잡고 빌려드린 돈인데요. 그 돈이 어떻게 됐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거짓말로 받아서 명품을 사시다니.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째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누가 거짓말이래.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그럼 수술은 언제 받으세요? 병원은 언제 가세요? 제가 따져 묻자 시어머니께서 말문이 막히셨어요. 한참 동안 말씀하지 못하시더니 갑자기 방에서 나가시며 문을 쾅 닫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현실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정성으로 모신 시어머니가 저희를 이렇게 속이고 계셨다니. 그것도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짓말로 말이에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저 역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정수가 오늘 왜 이렇게 조용히 하고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정수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 이 비밀을 간직할 수는 없었거든요. 여보, 할 말이 있어. 정수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뭔데? 어머니 일인데. 정말 중요한 얘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발견한 명품들, 영수증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하지만 정수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뭔 헛소리야.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여보, 내가 직접 봤다고. 영수증도 있고. 영수증이 있으면 어때? 엄마가 개인 돈으로 사신 걸 수도 있잖아. 정수는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개인 돈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한테 그런 큰 돈이 있었다면 애초에 저희한테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건 내가 잘못 본 거야. 정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우리 엄마가 그럴 뿐이 아니야.
평생 얼마나 고생하시며 우리를 키워주셨는데 이제 와서 그런 의심을 하다니.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내가 지금 우리 엄마를 도둑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야. 정수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내가 잘못 본 거야.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거고. 여보, 제발 한 번만 확인해 봐. 어머니 방에 가서 직접. 그때 정수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그만해. 정말 그만하라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정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처음 보는 정수의 모습에 무서워졌습니다. 엄마를 모함하고 있는 거야. 30년 넘게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엄마를 말이야. 희생이요. 저희 돈으로 명품을 사시는 게 희생이에요. 그 순간 정수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당장 이런 헛소리 그만해. 엄마한테 사과하고. 사과요. 응, 사과해. 내가 엄마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정수는 시어머니 편만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 아내잖아. 왜 내 말은 믿지 않아요? 너는 아내지만 엄마는 엄마야. 엄마가 더 중요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저보다 시어머니를 더 믿는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수는 등을 돌리고 누워서 코를 골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남편마저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홀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교회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가서 김 권사님을 만났어요. 김 권사님은 저보다 10살 정도 연상이시지만 세상 경험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신 분이거든요. 권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인가요? 저는 김 권사님께 제 상황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물론 너무 자세한 내용은 빼고 대략적인 상황만 설명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김 권사님께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증거는 확실한가요? 네,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럼 다른 가족들은 뭐라고 해요? 믿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의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김 권사님께서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가족 간의 일이라 참 어렵긴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특히 그렇게 큰 돈이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 알아보고. 김 권사님의 조언을 듣고 저는 용기가 생겼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동네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가 외출을 자주 하시던데 어디서 보신 적 있나요? 동네 문구점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아, 할머니 말씀이세요. 요즘 백화점에 자주 가시더라고요. 명품 매장 쪽에서 자주 보였어요. 명품 매장에서요. 네, 가방이며 신발이며 이것저것 많이 사시더라고요. 부러웠어요. 사장님의 말을 들으니 제 추측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또 다른 이웃인 박 아줌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할머니가 요즘 한껏 멋을 부리시던데 새 가방 들고 다니시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달 전쯤부터인가. 갑자기 확 달라지셨어요. 박 아줌마가 말한 시기가 정확히 저희가 돈을 들인 시기와 일치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메모해뒀어요.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며느리야, 그동안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미안해.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사과에 저는 당황했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몸이 아프니까 짜증이 났나 봐.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께서 제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눈치채신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저를 회유하려는 건 아닐까요? 며칠 후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다시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봤어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도록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동네 사람들과 고스톱 치러 가신다며 외출하신 틈을 탔어요. 보통 고스톱을 치시면 3-4시간은 계시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랍 깊숙한 곳까지 뒤져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명품 구매 내역을 따로 수첩에 적어두고 계신 거예요. 언제 어디서 뭘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방 마이너스 580만 원, 지갑 마이너스 280만 원, 구두 마이너스 350만 원. 하나하나 읽어보니 총액이 거의 7천만 원에 달했어요. 저희가 드린 돈 대부분을 명품 구매에 사용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메모였어요. 며느리가 눈치챘나? 조심해야겠다. 들키면 안 된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실 계획이었고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저는 급히 핸드폰으로 그 수첩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건 확실한 증거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돌아오셨나? 저는 급히 수첩을 원래 자리에 넣고 방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방 앞에 서 계셨거든요. 또 내 방을 뒤지고 있었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평소에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내가 뭘 찾고 있는지 다 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노려보시며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저는 무서워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감히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를 의심하고 내 사생활을 캐고 다니고 어머니, 저희 돈으로 명품을 사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어요. 닥쳐.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평생 본 적 없는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알기나 해.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내가 원하는 걸 사는 게 뭐가 잘못됐어. 하지만 거짓말로 받은 돈으로. 거짓말이 아니야. 나는 정말 아픈데 내가 모르는 거지. 시어머니께서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의 협박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네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저는 이 기회에 모든 걸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어요. 다들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무슨 일이야, 엄마? 큰딸 미영이가 물어봤어요. 사실 어머니 수술비 관련해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짓말, 명품 구매, 숨겨진 영수증들까지.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설마 할머니를 의심하는 거예요. 작은 아들 기훈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야. 내가 직접 봤어. 저는 핸드폰에 저장해둔 수첩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것 봐. 어머니가 직접 적어 놓으신 명품 구매 목록이야. 가족들이 사진을 보더니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서시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고 있어. 어머니, 내가 언제 그런 수첩을 썼어. 저 여자가 조작한 거야. 시어머니께서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시며 소리쳤어요. 저 여자가 돈에 미쳐서 나를 도둑으로 몰고 있다고. 어머니, 조작이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방에서 직접. 거짓말하지 마. 내가 내 방에 몰래 들어가서 이상한 걸 만들어 놓고 나를 모함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가족들이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그럴 리 없지. 엄마가 왜 할머니를 그렇게 의심해? 가족들이 하나둘씩 시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어머니 방에 가시면. 그때 시어머니께서 또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봐.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를 도둑으로 몰아가다니. 시어머니께서 눈물까지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완전히 시어머니 편이 되었습니다. 엄마, 너무 심하잖아. 할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명백한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넘게 정성으로 모신 가족들이 저를 외면하는 현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내 삶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이렇게 모함받고 외면당하려고 평생 희생해온 걸까요? 그날 이후 집 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아예 상대도 하지 않으셨고 정수 역시 저에게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사과해. 정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요. 엄마를 의심하고 가족 모임에서 모함한 거. 모함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이면 뭐해. 증명도 못하면서. 정수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분명 증거도 있고 사실인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아이들도 저에게 실망했다는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미영아, 엄마 말을 믿어줘. 할머니가 그럴 리 없잖아요. 엄마가 너무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아이들마저 저를 믿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에서는 아무도 저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다가가기만 해도 고개를 돌리셨고 정수는 아예 집에 들어와도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모두가 조용히 밥을 먹는데 저만 없는 것처럼 대화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거든요.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정수가 시어머니께 묻자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시며 대답하셨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몸이 더 안 좋아졌어. 그 말을 들으며 저를 째려보시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병원에라도 가보세요. 응, 내일 병원에 가볼까 생각 중이야.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씁쓸했어요. 진짜 병원에 가실 생각은 없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펑펑 울었어요. 억울해서 화가 나서 그리고 외로워서 울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집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거짓말쟁이로 시어머니를 모함하는 나쁜 며느리로 몰아가다니 정말 억울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진실을 말한 게 잘못인가? 저는 천장을 보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정말 잘못된 건 아닐까? 시어머니를 의심한 제가 나쁜 며느리인 건 아닐까? 하지만 분명히 봤어요. 명품들도 영수증들도 수첩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까요? 그렇게 절망적인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어요.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이웃 최 아줌마께서 저를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아이고, 요즘 많이 힘드시죠? 최 아줌마께서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네, 좀 그렇네요.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최 아줌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내 시어머니 말인데 어제도 그 명품 가방 들고 자랑하시던데요. 명품 가방을 자랑하셨다고요. 네, 백화점에서 새로 샀다고 하시면서 동네 아줌마들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비싼 건지 자꾸 얘기하시고. 최 아줌마의 말에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작은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요. 다른 아줌마들도 다 봤어요. 박 아줌마, 김 아줌마도 있었거든요. 그분들도 증언해 주실까요? 물론이죠. 사실 저희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어디서 그런 돈이 나왔나 싶어서 최 아줌마의 말을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며칠 전에 내 시어머니가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직원이랑 얘기하는 걸 봤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거 저거 더 보여달라고 하시면서 돈은 충분히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은 모든 이야기들이 제 추측을 뒷받침해주고 있었어요. 최 아줌마, 혹시 다른 분들한테도 이 얘기 해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사실 동네에서 다들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할머니가 그렇게 돈을 쓰시니까 최 아줌마와의 대화 후에 저는 다시 용기가 생겼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다른 이웃들도 만나봤어요. 모두들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요즘 명품을 많이 사시고 그걸 자랑하고 다니신다고요. 할머니가 요즘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쓰신다고 하시던데 어디서 그런 돈이 나오는지 궁금했어요. 박 아줌마도 비슷한 증언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런 증언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며칠 후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기회가 왔어요. 시어머니께서 며칠 동안 친척집에 가신다고 하시며 집을 비우게 된 거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어. 저는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시어머니 방을 조사해 봤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은행 거래 내역서를 따로 보관하고 계신 거였어요. 제가 드린 8천만 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날짜별로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명품 가게, 명품 가게, 또 명품 가게. 거의 모든 출금이 명품 관련 가게들이었어요. 병원비는 단 한 푼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들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했어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생긴 거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모든 걸 공개할 준비를 마쳤어요. 이번에는 완벽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또 그 얘기야.
정수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어요. 먼저 은행 거래 내역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것 보세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받은 8천만 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다 나와 있어요. 가족들이 서류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명품 가게만 몇십 군데, 병원은 단 한 곳도 없네. 큰딸 미영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동네 분들의 증언이에요. 저는 이웃들이 목격한 내용들을 정리한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최 아줌마, 박 아줌마, 김 아줌마 모두 어머니가 명품 자랑하시는 걸 직접 봤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저는 마지막으로 카드사에서 받은 상세 거래 내역을 꺼냈어요. 카드사에 직접 연락해서 받은 거예요. 어머니 명의로 된 모든 거래 내역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자료에는 구체적인 상점명, 구매 금액, 구매 일시까지 모든 게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자료들을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너무 확실한 증거들이라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서시더니 이게 뭐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실 수 없어요. 내가 언제? 시어머니께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CCTV 영상도 있어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백화점 보안팀에 부탁해서 받은 CCTV 영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시는 모습이 다 찍혀 있어요. 영상을 틀어주자 시어머니께서 명품 가방을 고르고 계산하시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그 순간 모든 가족들이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시어머니께서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셨는지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어요. 할머니, 아이들의 목소리에도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왜 그러신 거예요? 저희가 집까지 담보로 잡고 빌려드린 돈인데. 정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서야 진실을 깨달은 거죠.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건 다행이지만 이런 식으로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된 후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으시고 가족들도 할 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한참 후에 시어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나는 평생 가난하게만 살았어. 어머니,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검소하게만 살아왔는데 죽기 전에 한 번은 좋은 것도 써보고 싶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로 돈을 받으시면 안 되죠. 큰딸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셨지만 이미 상처받은 마음들이 쉽게 아물 것 같지는 않았어요. 엄마, 그동안 며느리한테 얼마나 미안한 일을 하신 거예요. 정수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동안 저를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았어. 정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저에게 사과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말씀이 맞았는데 저희가 믿지 않았네요. 괜찮아. 너희들도 할머니를 믿고 싶었던 거지. 하지만 그동안 받은 상처들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특히 가족들이 저를 외면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아팠거든요. 며칠 후 집안 어른들이 모두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했어요. 일단 돈부터 정리해야지. 큰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명품들을 다시 팔아서라도 대출금을 줄여야 해. 하지만 이미 사용한 명품들은 원래 가격보다 훨씬 싸게밖에 팔 수 없었어요. 결국 저희가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나는 정말 죽고 싶어?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신 거잖아요. 저는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30년 넘게 모신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하지만 가족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어딘지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특히 정수는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며칠 동안 말수가 줄어들고 집에서도 우울해 보였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제가 정수를 위로했지만 정수의 마음이 쉽게 회복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상처를 줄 수 있고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 몇 주가 지났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며 살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옳았다는 걸 증명한 것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며느리야,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한테 너무 미안해. 시어머니께서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와서 변명하고 싶지도 않아. 내가 욕심을 부린 게 잘못이었어. 어머니, 그동안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있으니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도 사람이니까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안 되죠. 맞아. 내가 거짓말한 게 가장 잘못이었어. 그날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처럼 까다롭게 굴지도 않으시고 저에게 고맙다는 말씀도 자주 해주셨어요. 정수도 저에게 더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동안 내 말을 안 들어서 미안했어.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내 아내인데 왜 엄마 편만 들었을까? 정수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풀렸어요. 아이들도 저에게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자주 하고 주말에는 집에도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아이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 뿌듯했어요. 몇 달 후,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살려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혼자 견디기 힘드시죠? 제 이야기를 들은 다른 분들이 위로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니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 힘든 일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믿었거든요.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만약 내가 그냥 넘어갔다면 나는 계속 거짓말하며 살았을 거야.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었을 거고.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며 살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로, 제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건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 비위를 맞추려고 했는데
이제는 제 생각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옳은 건 옳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엄마가 많이 달라지셨네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더 당당해지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조심스러워 하셨는데,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이들도 달라진 제 모습을 느끼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며느리 아닌 한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네. 최 아줌마가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동안 너무 희생만 하며 사셨잖아. 이제 본인을 위해서도 사세요. 이웃분들의 격려를 받으며 저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했어요. 복지관 봉사 외에도 동네 부녀회 활동도 하고 취미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여보, 요즘 많이 바쁘네. 정수가 말했어요. 응,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고 있어. 좋아 보여. 예전보다 훨씬 생기가 있어. 정수도 달라진 제 모습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처럼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야, 내 덕분에 내가 사람다워졌어. 어머니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오히려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어요. 서로에 대한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고 더 솔직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큰아들 기훈이가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엄마, 정말 멋있어요. 뭐가? 진실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요.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끝까지 해내신 거. 기훈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뿌듯했어요.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옳은 일에는 용기를 내는 사람. 아이들이 저를 존경하게 된 걸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당당하게 살았다.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내 신념을 지키며 살았다. 매일 밤 이런 글을 쓰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요. 이제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가방보다 무거운 건 진실이고 그 진실을 지켜내는 용기라는 걸 말이에요. 62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저는 앞으로도 제 목소리로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저 자신으로 말이에요.